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42닷의 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 설계한 플레오스 비이클 O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OS 설명 먼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실제 SDV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좀 컨센서스를 가지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더스트리에서 뭔가 기능을 개발한 이후에 유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그리고 경험의 개선을 주기 위해서 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노베이션을 해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가 됐었고, 그리고 피처폰이 스마트폰이 됐고,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SDV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SDV라는 말이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정의를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 한 장으로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고객과의 관계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그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을 이노베이션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도 탑재해주는 그런 롱텀 릴레이션십을 가져간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SDV의 의미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예전부터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스테이지를 간략하게만 짚고 이제 OS 설명을 드릴 건데 예전에는 사실 머신이었습니다. 메케니컬한 컨트롤하는 기계였는데 그 다음에 점차 기능이 필요해져서 전자제어 장치, 뭐 ECU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레벨 2에 와서는 ECU들이 서로 연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레벨 3가 되면서 이전에 ECU들이 많아지니까 전자제어 장치가 많아지니까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서로 메쉬로 이렇게 엮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레벨 3에서는 제어기들이 점점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도메인 아키텍처라고도 하고 그런 도메인 아키텍처로 통폐합된 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고도화되고 그럼에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이 많아지면서 이더넷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도 부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벨 4로 간다라는 거는 레벨 3와 레벨 4는 유사한데요. 레벨 4로 가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전에는 기능을 합쳤다면 이제는 자동차를 존으로 갈라서 특정 존을 담당하는 제어기들이 나타나는 조널 아키텍처가 등장을 했는데 이건 이전 세션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와이어링 같은 거 이제 배선을 줄이는데 역할을 합니다. 그 존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을 아키텍처가 등장하고 사실 이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나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좀 더 확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4를 저희가 얘기할 때 보통 차가 전부 다 추상화가 되었다. 비이클 인터페이스를 통해 추상화가 된 레벨을 레벨 4라고 하고 그래서 제일 위에 메타 SDV라고 적혀 있는 게 차가 없어도 버추얼카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단계 이걸 레벨 4라고 합니다. 레벨 5는 이렇게 완성된 SDV 상에서 실제 주변에 있는 그 띵즈라던가 액세서리라던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심지어 디지털 트윈으로 클라우드랑 연동돼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코시스템을 이루는 걸 레벨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오스 비이클 OS는 이 레벨 3부터 5까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플레오스 비이클 OS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플레오스 비이클 OS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산 시스템을 위한 분산 OS입니다. 근데 분산 시스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머처리티 성숙도가 높은 곳은 사실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이 이미 실증됐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 테크놀로지를 자동차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는 타임의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뭐 초 단위로 복구를 해도 괜찮고 심지어 뭐 분 단위, 시간 단위로 복구를 해도 괜찮은 게 데이터 센터인데 자동차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를 밀리 단위로 하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경량화하고 최적화해서 저희가 스크래치부터 만든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도입해서 저희가 최적화를 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비이클 OS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하이라이팅 된 거는 유니파이드 리소스 매니지먼트인데요. 이미 데이터 센터에서도 서버 팜을 구성하고 서버들에 대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차량 내에서도 CPU, 메모리,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뭐 파워까지 저희가 리소스를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통합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레오스 비이클 OS는 그걸 이루어주고 있고요. 사실 두 번째는 리유저블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예를 들면 기존에 저희가 그 와이퍼 자동 제어 같은 기능을 보면 레인 센서로 우적 센서로 레인 센서로 비가 얼마나 왔는지 판단이 되면 와이퍼를 제어하는 로직이 와이퍼의 속도를 조절하는 로직이 제어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플레오스 비이클 OS로 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거냐면 실제 제어기에서 와이퍼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랑 그리고 우적 센서, 레인 센서에서 현재 비 오는 양을 받아오는 인터페이스만 정의하고
끝단에서 뭔가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비가 이만큼 오니까 와이퍼를 조정해야지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사실 그 제어기에서 돌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좀 코어 로직들을 뜯어내서 그거를 서비스화해서 재사용 가능하게 하는 그게 또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동차니까 신뢰성이랑 시큐리티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러스트라는 언어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러스트로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C도 있고 C++도 뭐 섞여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러스트 랭귀지를 많이 사용했고, 러스트 언어는 컴파일 타임에 메모리 커럽션을 검출해 주기 때문에 이후에 테스트나 디버깅을 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C++만큼 빠른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스트를 많이 적용을 했고, 보안은 저희가 멀티레이어로 다계층적으로 이제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놨는데, 제가 뒤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후에 시큐리티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크로스 도메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사실 앞에 얘기한 거랑 다 유사한데, 아까 제가 그 와이퍼 자동 제어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해 놨다는 것처럼 차량의 모든 기능을 인터페이스로 정의해 놓고 표준화해 놨기 때문에 크로스 도메인이 다른 걸 가지고 새로운 응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미 저기 밖에 있는 SDB 테스트 베드에도 그런 식으로 구현된 기능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충돌이 감지될 것 같을 때 저희가 하이빔을 막 켜고 와이퍼를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전에는 파트너를 찾아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고 서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개발을 했다면, 지금은 프리미티브한 기능이 다 인터페이스로 나와 있어서 그냥 안드로이드 앱 작성하듯이 그 기능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뭐 도착하면 P 기어로 자동으로 전환되고, 뭐 안전벨트를 풀면 자동으로 안전벨트를 풀면 P로 전환된다거나, 뭐 아니면은 저희가 워셔액을 켜면 자동으로 창문이 열려 있으면 닫아주고, 뭐 그 외기를 내기로 변환해주고, 이런 거는 지금 저런 형태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저 테스트 베드 상에서. 또 똑같은 얘기긴 한데, 아까 레벨 4에서는 모든 하드웨어를 저희가 앱스트랙션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바뀌어도 재사용 가능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동시킬 수 있기 위해서 디커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디자인 프린시플인데요. 저희가 앞에 얘기에 좀 반복일 수는 있어요. 저희 OS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프린시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디커플링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한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폴트 톨러런트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에 걸쳐서 폴트에 대한 톨러런스를 저희가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것도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계층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고, 렐라이어빌리티도 저희가 랭귀지 차원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 그림을 사실 그린 이유가, 원래는 더 복잡한데 저희가 플레오스 비이클 OS를 사용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제 레이어드 아키텍처, 계층적인 아키텍처는 사실 가상의 아키텍처긴 한데, 가장 아래 검은 박스로 되어 있는 IO 에이전트가 자동차를 다 앱스트랙션 추상화해주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와이퍼를 제어하라고 할 때 예전에는 와이퍼를 실제 제어하기 위한 캔 시그널을 보내거나 실제 제어를 했다면, 이제는 그 IO 에이전트 위에 있는 비이클 베이스 API에 와이퍼 1단계로 움직여 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IO 에이전트가 그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차가 만약 바뀌거나 부품이 바뀌면 이 전체 레이어에서 바뀌는 레이어는 IO 에이전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드웨어 어답테이션 레이어고요. 어답트를 해야 되는 앱스트랙션 레이어고, 그 위에 있는 서비스가 아까 뭐 자동 와이퍼 기능 같은 걸 구현해 놓은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O 에이전트로부터 현재 레인 센서 값이 얼마인지 보고, 만약에 제가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비전으로 레인을 확인하는 게 있다면 두 개를 퓨저닝해서 실제 와이퍼를 조정하는 로직이 들어가는 게 서비스 레이어고, 그러면 저기 비이클 API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서 자동 와이파이 제어 기능을 켜줘, 뭐 이런 요청을 하는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고, 어플리케이션은 IVI 같은 데서 이제 오토 모드를 켤 때 그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보통 일반적인 PC에서도 윈도우 같은데, 뭐 리눅스 같은데 드라이버가 있고, 그리고 미들웨어가 있고, 오피스 같은 앱이 있는 것 같은 개념인데, 저희는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레이어되어 있는 것들이 저 오른쪽 그림처럼 다 분산되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건 아니고 원래 분산 시스템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메신저들도 유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부분과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다 레이어로 구성돼 있지만 그게 다 흩어져서 이제 서버팜에서 동작을 하는 것처럼 우측의 그림처럼 동작을 배포가 되게 됩니다. 약간 특징적인 건 양쪽에 존 컨트롤러라고 있고 거기는 회색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존 컨트롤러가 조널 아키텍처에서 끝에 있고 거기서 센서와 액추에이터와 연동되는 하드웨어를 붙여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I/O 에이전트들은 저쪽에 배포되게 됩니다. 요건 좀 더 복잡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게 지금 파이널 버전이 아니고요. 저희가 저기 테스트 베드를 만들면서 현재까지 구축되고 앞으로 할 방향이긴 합니다. 근데 이 우측에 있는 게 이제 I/O 에이전트에 있는 뭐 램프, 와이퍼, 윈도우 이런 개별적인 제어에 대한 모듈 인터페이스와 I/O 에이전트들이 개발돼 있고 그리고 상단의 서비스에서 에이다스나 뭐 공조, 뭐 편의 이런 식으로 서비스들이 개발돼 있습니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은 그리지는 않았고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왼쪽의 커먼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분산 시스템을 동작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핵심적인 커먼 프레임워크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는 제가 2장 뒤에서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예제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핵심적인 건 아까 요 상단에 있던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흩어져서 어떻게 배포되는가라는 그림의 예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말씀드렸던 대로 존 컨트롤러에 지금 대부분의 회색이 존재하고 있죠. I/O 에이전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AD, 뭐 ECU, 커뮤니케이션 게이트웨이 쪽에는 대부분 서비스들이 동작을 합니다. 약간 저기 IVI 쪽의 그림이 조금 다른데 IVI는 저희가 옆 세션에서도 하고 지금 설명도 드렸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기반의 인포테인먼트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플레오스 비클 OS의 인터페이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안드로이드 컴패터빌리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아래쪽의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에서 저희의 애플리케이션이 돼서 연동을 해주는 형태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 차를 타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타보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트렁크가 열리는 게 저 IVI로부터 어플리케이션으로 내려와서 서비스로 가서 I/O 에이전트까지 간다.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커먼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레이어드 아키텍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드렸습니다. I/O 에이전트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 세 종류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익스큐션 엔터티들은 시작할 수 있고 종료될 수 있고 서스펜드 될 수 있고 리줌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스테이트가 있고요. 뭐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서스펜션 시켜서 리줌 지키는 기능도 지금 구현이 돼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와치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I/O 에이전트들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재시작시켜주기 위한 와치독이 돌고 있는 겁니다. 폴트 톨러런트는 2단계에 걸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막 컨테이너라는 용어는 이미 많이 아실 것 같고 도커라던가 파드만 같은 저희가 많이 쓰는 그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 제가 다음 한 몇 장 뒤에 가면 자세히 그림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여기선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리던던시는 정말 미션 크리티컬리티가 높아서 빨리 복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저기 다 띄워놓고 다중화로 띄워놓고 리더 선출을 해서 하나만 액티브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디스트리뷰티드 퍼시스턴스 스토어는 분산 DB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뭔가 유저 설정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어딘가에 제어기에 저장을 해놓으면 제어기가 고장나면 그 설정은 날아가는 건데 분산 DB를 전체 시스템에 흐트러서 이렇게 다 저장을 하게 되고 동기화를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고장나도 그 값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스템 와이드하게 분산 DB를 적용을 했습니다. 캐퍼빌러티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특정 지역에 있거나 혹은 뭐 특정 트림이거나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떤 서비스로 동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이라 리드 온리고 세팅 같은 경우에 유저 설정이라 리드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동기화는 분산 시스템에서 필수기 때문에 저희는 시스템 내부에 2가지 시계를 두고 있고요.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이 있는데 차가 켜지면 바로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이클 인터페이스로 동작하는 거는 상대 시간 기준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켜지자마자 서로 그냥 동기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시간 같은 경우에 저희가 IVI에 시간을 표시하거나 뭐 리마인더로 스케줄링 해주거나 이럴 때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절대 시간이 있고 여기는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고 2개의 시계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호출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분산 시스템이라서 메시징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 메시징 프레임워크가 있고 아무나 이렇게 위변조로 메시지를 못 보내도록 액세스 컨트롤을 하고 있고 인크립션도 전면 적용돼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하려고 하는 폴트 톨러런스랑 스케일러빌리티랑 시큐리티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세션 마무리는 할 건데요. 아까 폴트 톨러런스 프레임워크로 저희가 두 개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인데요. 그냥 유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일어나는 일은 저기 좌측에 있는 이슈 1번에서 지금 마이그레이터블한 공조와 편의 서비스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 그림처럼 특정 제어기가 고장이 나면 이 서비스들이 다른 이슈에서 복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앞서 쭉 설명드렸던 거랑 연관이 되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리유저블하게 하면서 하드웨어랑 디커플링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들이 최소한 복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어기가 고장 나거나 이런 서비스가 고장 났을 때 복구시키는 기능이다. 그러면 이거를 보통 저희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걸 해주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뭐 이렇게 뭐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딴 데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만약 그게 고장이 나면 이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게 고장 나면은 사실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저희가 그걸 단일 장애점이라고 합니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하는데 뭔가 밑에 주춧돌이 부서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저런 단일 장애점에 해당하는 것이나 혹은 정말 빠르게 복구해야 되는 걸 위해서 우측에 있는 소프트웨어 리던던시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면 각각의 이슈 3개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가 3개가 다 떠 있어요. 3개가 다 떠 있는 상태고 아래쪽에 노드 매니저라는 녀석이 리더 선출을 합니다. 저희는 합의 알고리즘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리더 선출이 일어나면 그 리더가 선출된 거를 위쪽에 알려서 누가 리더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슈 1번에 있는 이슈 1번이 리더가 된 상황에서 이슈 1번이 고장 나면 그러면 나머지 2개가 또 리더를 선출한 다음에 선출된 리더에 있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합니다. 이건 다 떠 있고 바로 스위칭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복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은 일반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복구이고 오른쪽은 미션 크리티컬리티가 높거나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인데 정말 크리티컬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다중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세션에서 또 설명이 있을 텐데요. 근데 여기 들어오시고 바로 나가셔야 돼서 못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를 저희가 상당히 고려하는 이유가 왼쪽에 있는 그림이 기존의 레거시 차량입니다. 우측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시그널 베이스로 개발을 했어요.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사이드 미러인데 사이드 미러를 폴딩하고 언폴딩하기 위해서 IVI에서 혹시 폴드하라는 신호가 있나? 아웃사이드 카메라가 폴드 리퀘스트가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캔으로 예전에는 200mm마다 막 쏴주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걸 듣고 있다가 뭐 이 나머지 파워 상태도 막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을 계속 받다가 지금 뭘 해야 돼라는 판단을 바디 컨트롤러가 하는 게 예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능이 더 늘어나고 보내야 되는 신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측에 있는 방법으로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바꿨고, 보기에는 저기 우측에 있는 미러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폴드를 해야 되겠어라고 요청을 한번 온디맨드로 날리면 컨비니언스 서비스 가운데 있는 서비스가 지금 파워가 켜져 있고 이런 것도 이전에 미리 받아놓은 메시지가 있긴 합니다. 이거 좀 극단적으로 축약해서 그린 건데 파워나 이런 걸 미리 받아놨던 상태를 보고 이제 다시 IO 에이전트한테 진짜 하드웨어를 제어하라고 요청하고 제어가 일어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결과가 돌아오는 건데 이런 그림을 그려드리면 또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게 분산 시스템이라서 서비스든 IO 에이전트든 어플리케이션이든 이 런칭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뭐 나는 이미 폴드를 하라고 보내놨는데 얘가 늦게 뜰 수도 있어요, 서비스가. 그런 것들을 저희도 고려를 했고,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 조인하면 모든 이 시스템 내에 있는 메시지의 마지막 값은 무조건 들어오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분산 메시징 레벨에서 QoS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퀄리티 오브 서비스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컨비니언스 서비스가 앱보다 늦게 떠도 저 리퀘스트가 올라오는 동안 받게 되죠. 근데 또 1시간 전에 걸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임스탬프도 같이 찍어서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지금 1분당 4,500개의 시그널을 보내는 건 아니고 좀 너무 극단적인 숫자로 제가 해놨는데 좀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좀 이렇게 온디맨드로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로 프로그래밍 모델 자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밖에 있는 SDB 테스트베드가 이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 디커플링 부분인데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이 아래쪽에 VR 레이어가 아까 하드웨어가 바뀌거나 자동차가 바뀌면은 변경돼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래쪽에 차가 바뀔 때마다 VR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고생을 하시는 거죠. 앱스트랙션을 해주시고 그 위에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의 재활용 영역을 넓혀간다는 겁니다.
다행히 제가 VR 담당은 아니라서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하시는 분은 많이 힘들어 하시죠. 예.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디펜스 인 뎁스라고 표현했지만 다계층적으로 저희가 방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API를 호출할 때 실제 인터페이스를 호출할 때 메시지를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상호 인증을 합니다. 그 차가 마지막 EOL에서 주입된 인증서를 가지고 서로 상호 인증을 해서 우리가 인증된 사람이면 인터페이스가 날아가고 메시지가 날아가고 인증이 안 되면 메시지가 날아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짜로 위변조된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아예 원천적으로 막혀 있고요. 그리고 액세스 컨트롤도 동일합니다. 뭐 다 이제 보낼 수는 있지만 A는 B에게 보내지만 B는 C에게는 못 보내고 나한테만 보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룰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액세스 컨트롤 얘기고 컨테이너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된 환경이 있고 그래서 메모리 프로텍션이나 외부에 있는 시스템을 훼손하는 거를 좀 줄일 수 있고 네트워크도 아이솔레이션해서 몇 단계로 버추얼 랜이든 뭐 이런 식으로 몇 단계로 가져가고 있고 시큐어 부트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비저블한 어택을 비저블하게 하기 위해서 인트루전 디텍션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 레벨, 이더넷, 호스트 다 IDS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뭐 이렇게 위변조됐는지 출처가 어딘지 이런 거를 위한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시큐리티들도 다른 세션이 또 있습니다. 자세한 세션이. 그리고 비저블한 걸 인비저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메시지들을 아까 인크립션 한다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OTA를 할 때도 다 시큐어 OTA로 인증을 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VPN도 적용하고 있고 시큐어 스토리지 트러스트 존 쪽에 저희가 정말 중요한 인증서나 키 같은 건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가지 못하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 플레오스 베이클 OS의 대부분의 이제 개괄적인 특징이고요. 이후 세션부터는 인터페이스, 뭐 폴트 톨러런스, 퍼시스턴스 스토어, 시큐리티 뭐 이런 측면부터 시작해서 완전 가상화하는 메타 SDV까지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리던던시를 보장하기 위해 몇 개의 이슈가 합의에 참여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이 두 개입니다. 두 개 다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리던던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원래는 큐오람이라고 해서 과반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의 제어기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3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페일리어가 나도 폴트 톨러런스 합니다. 2개부터 불가능합니다. 4개라면 또 이제 하나고 5개면 2개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총 3개가 있다면 3개 중에 1개는 폴트가 나도 된다. 뭐 이런 계산식이 있습니다. 2개는 적용을 못 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저가형 차를 2개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때는 마스터 슬레이브 같은 형태를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3개 이상, 근데 3개 이상 없는 이슈가 있는 뭐 그런 차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3개 이상이 있으면 하나의 폴트 톨러런트가 가능하다라는 답변 드리고 하나의 이슈에서 하나의 컨테이너만 돌리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하나의 이슈에서 많은 컨테이너를 돌립니다. 근데 오히려 제약사항은 리눅스 컨테이너는 리눅스 OS 기반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MCU라고 얘기하는 거, MCU에서는 컨테이너 기능이 동작하지 않고요. 근데 물론 MCU에 해당하는 건 대부분 IO 에이전트로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쪽일 거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컨테이너라이즈해서 복구를 하진 않고요.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디커플링된 녀석들은 여러 이슈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있고 그게 지금은 AP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기존 C나 C++ 대비 러스트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제가 직접 겪고 있어서 그러니까 러스트가 C로 비교하면 훨씬 고급 언어고 훨씬 모던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프로텍션을 미리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변수를 선언했을 때 그 오너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주면 뭐 함수한테 넘겨주면 그 다음에 제가 액세스 하려고 하면 액세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머리 쪽으로 생각하려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만 넘어서고 나면 좀 괜찮고요. C++ 대비해서 단점은 OOP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레이시라고 해서 인터페이스 같은 개념은 있어서 좀 OOP스럽게 작성할 수는 있는데 완전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처럼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단점인데 정말 메모리 프로텍션이 그냥 컴파일 타임에 다 잡혀버립니다. 그게 장점이 워낙 강하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거 사용한다고 국방부였는지 어디서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요즘에 커널에서도 사용되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러스트가 점점 포션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Q&A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